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의 러시아 문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러시아 문화 예술의 흔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러시아에 가보셨나요? 러시아 아마 가보시진 않으셨어도 환승을 한다거나 하면서 모스크바 공항을 지나가신 일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러시아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생소하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러시아를 여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블라디보스톡 여행 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작되는 곳이고 또 우리 조상들의 한이 어려 있는 도시고 그런 역사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마 젊은 청년들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블라디보스톡이 가장 가까운 유럽, 가장 가까이 있는 서양의 나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접하고 있는 이웃 국가이자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동해에서 페리를 타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한러 양국 간의 비자 협정이 체결이 돼서 지금 더 가기가 편해졌습니다. 양국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근데 사실 오래전 1884년에 처음 조선과 러시아가 조러수 통상을 맺었을 때 그때부터 일제가 조선을 점령할 때까지 러시아는 조선 땅에 가장 활발히 서구의 문물을 전한 가장 가까운 서양의 나라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커피 같은 기호품이나 서양식 의복을 러시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영화 가비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커피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종은 1885년부터 1897년까지 12년 동안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근무했던 카를 베베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카를 베베르는 조선에 와 있는 동안 최초의 조선의 우편국을 설립하고 청일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전신선을 복구하는 등 조선의 러시아식 문물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 조선에는 본격적으로 서양식 건축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축가 중에 한 명이 한국 이름으로는 살파정, 살파진, 살파령이라고 불렸던 아파나시 세레진 사바진이었습니다. 그는 1833년 23살에 인천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을 했고 인천 해관청사와 세창양행 사택 등을 건축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일 한성의 신왕궁 축조 계획에 참여하면서 조선의 서양식 건축가로서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히 1896년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발주한 독립문 설계를 맡았고 러시아 공사관과 덕수궁 중명전 및 정관헌, 손탁호텔 등을 연이어 건축하면서 한성의 풍경을 본격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궁의 벼슬을 얻은 사바티는 이후 을미사변 목격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매우 가까웠던 고종은 1896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축하사절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특사로 참가했던 민영환의 일행입니다. 이때 민영환은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연해에서 서양의 발레를 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서양 무용의 시작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1917년 서울 종로의 우미관에서 영화 상영 막간에 하얀 옷을 입고 나비춤을 춘 러시아 소녀를 국내에서 처음 공연한 발레리나로 간주합니다. 1920년대에 블라디보스톡의 동포예술단을 이끌고 순회 공연을 했던 김동완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대학 예술과를 졸업하고 그해 8월에 귀국해 조선예술학원에서 러시아 민속춤과 사견무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러시아 음악과 무용 그리고 발레 기술이 처음으로 이 학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조선에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이 들어오게 되고 러시아 문학은 한국 근대문학 확립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20년대에 러시아 문학은 가장 많이 번역된 외국 문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처음으로 톨스토이를 번역을 했고요. 이후 한국의 최초의 자유시집을 발표했던 안서 김억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과 뚜르게네프의 산문시를 번역하면서 한국 자유시 형식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3.1운동 이후 20년대 초반 조선에서는 계급문학론, 민중문학론 등 러시아의 새로운 문학 이론이 활발하게 소개되었고 이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의 결성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영향은 1980년대 민중문학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극의 성립 단계에서도 러시아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현대 연극이 공연될 당시에 최고의 레파토리는 러시아 작가 고리키와 체홉의 작품이었고, 한국 신극 운동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연출가 스타니슬랍스키의 스튜디오 운동을 배운 조선의 연극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조국을 잃은 젊은이들과 전후에 방황하는 세대의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도스토옙스키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러시아 문화의 역할은 지대하였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과 소련의 국교가 단절되고 소련이 철의 장막 뒤에 가려진 적국이었을 때조차도 러시아 고전 문학과 고전 음악에 대한 동경이 식지 않았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자연히 이원화되었습니다. 소련은 위험한 공산주의 국가이자 적성 국가이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아름다운 문화 전통의 보고인 것처럼 둘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한소 수교와 소연방의 해체 직후 무섭지만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는 몰락한 가난한 나라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러시아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러시아 문화예술과 관련된 풍부한 행사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러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열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소 수교 이전, 서울올림픽이 개막하기도 전에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서만큼은 본격적인 양국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이 다녀갔고 모스크바 필하모니의 내한 공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올림픽 문화예술 축전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소련 공연단의 첫 내한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국교도 맺지 않은 소련의 볼쇼이 발레단을 초청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문화계에서는 볼쇼이 발레단의 한국 공연을 광복 후 최대의 문화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의 한국 공연에는 소련의 각 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레스타 40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세계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특별히 파견해 총지휘를 하게 하였고, 당시 소련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 명이었던 한국계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최가 공연단에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은 첫 내한 공연에서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레이몬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 등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였고, 이후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국립발레단에 초빙되어 한국 발레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 수준으로의 도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92년에는 볼쇼이 발레단이 스파르타쿠스를 들고 내한합니다. 이때 한국 관객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성적이고 가늘고 아름다운 선의 예술로서의 발레라는 통념을 깨는 수십 명의 남성 무용수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강렬한 드라마가 반란군 지도자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남성 무용수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발레단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발레와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무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2001년 국립발레단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지도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당시 국립발레단을 이끌던 최태지 단장은 2000년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초빙하여 호두까기 인형과 백조의 호수를 국립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갖추었습니다. 이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립발레단의 스파르타쿠스 공연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내 무용수들의 체격 조건이 좋아지고 테크닉이 향상된 이유도 있었지만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지도력과 러시아 무용수들의 협력이 더해져 이루어낸 우리 발레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문은숙 단장의 초청으로 마린스키 예술감독 올렉 비노그라도프 감독이 유니버설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올렉 비노그라도프 감독 또한 한국의 발레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특히 2000년 우리의 고유 창작 발레인 심청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한국 발레를 기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매년 연말을 장식하는 국립발레단의 인기 레퍼토리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현재 국립발레단의 대표적 클래식 발레 레퍼토리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3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와 누리예프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꼰드라체바의 돈키호테, 해적 등입니다.
모두 소련 출신 안무가들의 작품입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모스크바 방송합창단과 모스크바 필하모니가 내한했습니다. 국민음악파 5인조로부터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에 이르는 거장들을 배출한 러시아 음악이야 이미 전 세계 음악가들의 명연주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었던 터였고, 특히 세계 각국으로 망명한 소련 출신 연주자들의 개성있고 완성도 높은 연주들을 접하면서 국내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러시아 음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접할 수 없었던 소련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음악 팬들에게 러시아 음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1, 2위에 랭크됩니다. 게르기예프를 비롯한 여러 지휘자와 연주자들에 열광합니다. 1988년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된 모스크바 방송합창단의 공연은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음악 분야의 교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해지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전속 단원으로 취업하거나 대학에 초빙되어 오는 뛰어난 러시아 및 구소련 출신 연주자의 숫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내 오케스트라의 러시아 레파토리 연주 횟수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2008년 러시아 명곡 시리즈를 기획했던 서울시향은 이어 2012년 한 해를 온전히 러시아 음악의 해로 삼아 러시아 시리즈를 연달아 무대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음악의 연주 레파토리 또한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서울시향 상임 작곡가이며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인 진은숙은 2014년 자신이 이끄는 아르스노바를 통해서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한 지 1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는 그의 미국 망명전 작품인 불꽃놀이를 발굴하여 공연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백건우와 서혜경이 스크랴빈과 라흐마니노프를 조명하는 독주회를 통해 연주가 거의 되지 않았던 이들의 곡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뿐만 아니라 별로 연주가 많이 되지 않았던 스크랴빈과 스트라빈스키의 작품들까지 국내 무대에 소개될 정도로 한국에서 러시아 고전음악의 저변은 매우 넓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유학한 한국 연주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수상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한러 수교와 함께 러시아 극단의 내한 공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 5월 모스크바 국립 아카데미 말르이 극장의 벚꽃동산이 호아마토울 무대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러시아 극단의 공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대의 한 층을 비워서 물을 채워서 만든 이 체홉의 갈매기 같은 작품을 비롯하여 매우 실험적인 작품도 공연되었습니다. 러시아 연극 공연은 늘 매진이었습니다. 6시간이 넘는 레프 도진의 연극은 물론이고 이 작품 안드레이 모구치 감독의 포스트 모던한 실험적인 무대까지도 매진이었습니다. 우리 관객들은 보통 사실주의 전통을 따르는 러시아의 고전적인 연극을 선호했지만 파격적 실험을 보여주는 작품에 대해서도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실험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인형극이나 마임의 공연도 지속적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작품 폴로닌 쇼 같은 경우는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될 때마다 늘 매진되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 10년간 한국에서 러시아 연극의 내한 공연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다른 어떤 해외 연극보다 많은 러시아 작품이 상연되었습니다. 러시아 연출가를 초빙하여 한국 배우들이 협업하는 경우도 늘었고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연출가들이 직접 러시아 레파토리를 올리는 공연의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희곡뿐 아니라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나 뚜르게네프, 고골의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해 공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좌측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을 까미가 극화한 대본으로 극단 피하기 무대 위에 올린 것이며 오른쪽은 러시아에서 공부한 감독이 죄와 벌을 3부작으로 각색한 연극입니다. 레파토리도 연극의 방법론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 처음 러시아 연극이 한국 무대에 섰을 때의 낯섦과 놀라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늘 전위에 서 있던 러시아 무대 예술에 대한 한국 관객의 열정과 호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음악이나 공연 예술에 비해 러시아 미술 관련 전시회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리얼리즘 미술가 랩빈이나 추상미술의 대가 샤갈, 칸딘스키의 작품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들입니다. 러시아 미술을 소재로 한 전시회가 흥행면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술 분야의 협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디어 아트나 설치 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 사이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2018년에는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에르미타시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고전이나 순수예술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 분야에서 러시아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1990년대 따르콥스키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되었을 때 너무 많은 관객이 들어와 세계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러시아 콘텐츠는 무조건 예술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영상시인 따르콥스키는 여전히 한국의 시네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감독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러시아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주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표적인 영화 축제를 통해 러시아 및 구소련 영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이나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최신의 러시아 영화가 심심치 않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마샤와 매드베지 같은 애니메이션은 러시아 애니메이션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국내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콘텐츠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송되는 그녀 안드로이드나 투더 레이크 같은 영화들은 대중성을 겸비한 콘텐츠입니다. 이런 최신의 콘텐츠도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더 많은 러시아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유튜브를 강타한 소련 여자 채널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입견을 뒤집으면서 외국인의 눈으로 러시아와 한국을 새롭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러시아 투데이, 러시아 비욘드 더 헤드라인스, 이것은 러시아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공공외교 채널로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확산하기 위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오히려 소련 여자 같은 유튜브 방송이 우리에게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또 러시아인들의 일상과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젊은이들의 소통 가운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러시아 대중문화는 고전음악이나 발레, 문학 같은 전통적인 장르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일상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민간 부분에서의 교류 채널은 더욱 다양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러시아 문화 또한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